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김진선입니다. 오늘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2차 강연 오늘 들어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강좌는 다문화 융합연구소와 또 정석 학술정보관이 함께 주관하고 AI 기반 다문화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강좌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대되게 저희 융합연구소의 김영순 소장님께서 2차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인천의 다문화 이야기, 무려 소선으로부터 한방마을까지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인사 듣고 또 강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서관에서 인사하실 분이 없으신가? 관장님이나 누가 안 들어오셨나요? 도서관에서 없어요? 네, 그럼 시작하면 되나요? 우리 저희 김, 관장님께서는 못 오셔서요. 네, 부관장님은. 네, 오늘 참석을 못 하셔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지선 박사님이 소개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의 김용순 소장입니다. 인하대학교에 다문화융합연구소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다문화교육학과 인문융합치료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인천의 뭐 다문화 교육 관련 또 이주민 관련 활동가들이나 센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가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학교고,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그 정신을 구현하는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문사회 연구소이고요. 저희 연구소는 오랫동안 BK 사업을 수행해 오고, 뭐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여가부 사업,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등의 다문화 교육 관련된 뭐 정책, 그다음에 법무부의 포럼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과 또 지속 가능한 이주 사회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연구 단위인 연구소와 대학원에서의 석박사 과정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네 개의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시민교육센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센터가 세계시민교육센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센터, 또 이제 이주 리터러시 연구센터, 그리고 스마트 거버넌스 센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융합치료센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이야기는 인천의 다문화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적인 고찰하고 인천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다문화와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이주사적인 측면에서 그, 이주의 첫 도시, 특히 정치적 난민을 수용했던 첫 도시라는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 이후에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인천 항이 개항되고 여러 나라의 외교 사절들이라든가 상인들이 들어왔고 또 이후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가장 우리 지자체 17개 지자체 중에서는 3위에서 4위 정도지만 가장 다양한 수의 민족, 국가 수.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에서는 이제 국가 내셔널리티도 중요하지만 에스니서티라고 하는 민족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민족. 그래서 가장 많은 민족의 분포를 인천이 담지하고 있고 또 이주민 자녀 학생 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천이라는 도시를 이주도시, 다문화도시, 뭐 상업문화도시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한 제가 슬라이드가 있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소재를 고구려의 소선호부터 한방마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고구려의 소선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한때 주몽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졌고 또그 백제사에서 보면 초기 백제사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소선호라는 분이 등장하죠.
이제 그냥 소선우는 사람 이름인데, 원래 이 연타발이란 분의 큰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소선호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따지면. 그리고, 나라를 세운 두 왕의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국모인 입장에서 사실 연소선호 뭐 뒤에다 뭐 대제라든가 뭐 연소선호 뭐 이런 어떤 칭호를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소선우는 소선우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소선우에 대한 진실을 좀 이야기하고 소선우로부터 지금 한방마을에까지 한방마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우리 고려인과 또 아울러서 관련된 이주민들이 밀집해서 들어오는 가장 인구 증가율이 이주민의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인천의 한 지역입니다. 연수구에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 학교도 굉장히 가깝죠. 문학산, 물론 이제 동네 사람들은 문학산을 그 동네에서 연경산이라고 부르는데 연경산 아랫마을을 이제 우리 한방마을, 뭐 한방마을에 대한 뭐 그런 일화는 많죠. 함씨하고 박씨가 많아서 한방마을이라고도 하고 한박처럼 생겼다 해서 한방마을이라고 또 하는데요. 여 마음을 이르기까지 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소선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소선우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인하대 와서, 2010년도에서 15년 정도에 다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남동구청이 남동구가 소래 축제를 합니다. 소래 축제 굉장히 크게 하죠. 오래됐고. 남동구가 소래 축제를 할 때,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만신, 김구마 씨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김구마 만신의 황해도, 연신군, 배에서 이제 구사하는 그런 모습을 시연하는 걸 합니다. 소래 축제에서. 소래라는 것은 이제 소정방이 왔다 갔다라는 지명설 또는 소라와 닮았다는 지형설을 갖고 있는 동네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논현동. 그런데 한때 구청장 한 분이 이 소선호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소선호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소선호 축제. 그러니까 소래 축제 대신에 소선호 축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선호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자료들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는 자세히 되어 있고,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또 저희 연구팀에서 쓴 책이 있어요. 소선호 이야기라고. 그 책에 담겨진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이주 사회로 전환됐다라는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뭐 체류 외국인이라든가 전체 인구 대비 5%, 또 이주 배경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을 현대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인천을 초기 백제, 그러니까 뭐 미추홀이라는 고구려 때 미추홀이라고 불렸는데 거기까지 땡겨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또 이 인천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다문화 도시 허황옥이라고 하는 가야에 인도에서 왔죠. 인도의 아미타국인가 왔을 거예요. 야류국인가 아미타국에서 왔는데 거기보다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오래됐죠. 근데 그런 점들을 좀 들어서 인천의 다문화 도시의 역사성, 이주 도시의 역사성을 좀 이야기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하는 애치마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우리가 여러 다문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미시적인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제 소선호하고 한방마을의 이주민 밀집 지역이 연계될 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이 소선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가축법이라는 연구 방법론이 있어요. 이제 연역법, 귀납법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1단원에 나오는 게 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단원의 3절에 가면 그 연구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그냥 고등학교 때 연구 방법을 배우는데 거기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나오는데 가축법이라는 내용은 없죠. 가축법, 귀축법이라는 것은 연역법하고 귀납법과 거의 동등하게 쓰이는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가축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선호가 인천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명유래하고 인물유래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래라는 개념이 소라처럼 닮았다 그러면 지명유래고 인물로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인물유래론이라고 하죠. 인물유래선. 자, 소종방 도래설부터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소래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소정방이가, 중국 라이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덕족도를 거쳐서 소래로 들어왔다라는 실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덕족도를 지난 건 확실해요. 덕족도를 지나서 중국 기록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뭐 중국학자도 만나고 한국의 고대사학자도 만났는데 덕적도에 우리 여기 인천에서 가까운 곳이 덕적도잖아요. 덕적도에 들려서 바로 한강 하구 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실제 거기도 그러니까 내소산 여기는 소래산인데 내소산이라고 있어요. 내소산. 그게 중국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소산이라는 것은 소정방이가 온 곳이라고 해서 내소산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당진 일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정방위는 소래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제 저의 가축법적인 걸 동원해가지고 우리 연구팀에서 이렇게 좀 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소수설이에요. 소수설이 하나 백제 건국의 그런 시무인 소선우가 들어왔다. 여러분 소선우는 그, 여러분 주몽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보면 잘 알다시피 유리를 태자로 확정하잖아요. 그 부인의 큰아들한테, 태자한테. 그래서 그 기둥에서 칼을 빼가지고 딱 잘라진 칼을 압박하라고 맞춰가지고, 내 아들아 해가지고, 열심히 소선호가 두 아들, 그리고 소선호의 아버지까지도 남부여에서, 부여이죠, 부여. 부여에서 노력을 했고, 그게 졸본부여죠. 그러니까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졸본부여가 이제 그 고구려의 어떤 그 모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웠고 동명성왕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됐죠. 그래서 주몽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당연히 주몽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 그 연소선우의 아들들이 왕위를 승계할 거라고 엄마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주몽의 본부인의 아들인 유리가 칼 가지고 나타난 거죠. 반 잘라진 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위협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도자 무리를 이끌고 미추홀로 들어왔다. 그것이 지금 소래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소선으로 도래서를 주장하는데 실제로 비류가 여기서 그 나라를 세웠고 그다음 우리 학교 앞에 문학산에 보면 비류정이라고 있어요. 비류정. 그러니까 비류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무슨 뭐 비류가 만든 정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가야 되겠다. 비류정은 뭐를 의미하죠? 비류정.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류정. 아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톤 올리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딱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류정. 비류정. 여러분이 인천에 살면서 문학산에 올라가면 거기 비류정 표시가 있는데, 음, 없으시네요. 비류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 우물을 팠던 자리예요. 그 우물 정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학교 인하대 박물관이 이거를 발견한 거죠. 고증도 했고 비류정. 그래서 이 고구려나 백제는 다 부여의 후예들이고 부여에서는 여러분 부여는 굉장히 느슨한 고대 국가의 형태였었죠. 시족 집단을 중심으로 한.
부여에서 나라의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우물에서 그, 정화수 물을 하늘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우물이, 성스러운 우물이죠. 그게 바로 비류정이에요. 비류정이 발견이 실제 됐어요. 거기서. 그렇다면, 비류가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는 게 맞고, 그런 비류의 엄마인 소선호가 여기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소선호 제가 도래설을 주장하는 건 단지 그러한 뭐 우리 발굴물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류학에서는 뭘 많이 보냐면 전설 설화라든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명 이런 걸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제가 이제 좀 더 고증을 하게 되는데요. 고전에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가축법이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연역법은 뭐 너무 잘할 겁니다.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할 때 철수는 사람이고 철수는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연역법이고 귀납법은 이제 반대죠.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사슴이 목이 길다는 것을 찾는 것이 귀납법이고 가축법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연역법하고 귀납법하고 다르게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단서가 되는 것들을 찾아.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조각을 찾은 게 뭐냐면, 비류정이 있네? 근데 비류의 우물이네? 비류가 있었으니까, 그의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단서죠. 이런 단서들이 쌓이면, 그래, 소선우는 인천으로 왔구나, 인천에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방법이 바로 가축법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주장하냐면, 이러한 연구 방법론자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뭐를 주장하거나 제시하거나 하는 것이 그냥 내피셜이 아니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타당성을 증빙하는 거죠. 타당성을 증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것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가축법이라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연역부터 귀납법과 달리 여기 보면은 현상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도출하는 사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를 가져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소선호 도래설, 이 도래설이에요, 설. 소선호 어느 경로로 한반도에 도래했고 어디에 거주했는가? 뭐 소선호는 역사 자료에도 누락되거나 혹은 다양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소선호 미추홀에 거주했던 이유와 근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이 가능한 해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 인천의 공간을 이주 도시로서의 상호문화 도시로서의 다문화 도시로서의 확장할 수 있을까를 좀 전망해 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도노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차옥독시 연구라든가 다 이제 사학자들의 연구들을 좀 가져왔는데 김용기의 연구라든가 또 권도경의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연구를 하면서 요 연구에서 얻어낸 것들 중에 흥미로운 사실들 중에 하나는 자, 백제가 멸망을 했죠. 저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세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시조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신라에서 통일된 신라죠. 통일신라에서 이 기록, 소손의 기록을 과연 어떻게 쓸까?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 드는 생각. 자, 여러분들이 사설을 보면은요, 통일신라 시대 때 백제나 고구려를 지우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전 정권에 대해서 후기 정권이 앞에 거를 막 지우는 작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제가 상당히 큰 활동을 했어요. 고대사에서는. 뭐 해상 활동도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에서는 이 백제의 역사들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지어진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소선호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그리고 이름도 뭐 연소선호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왕의 어머니니까 뒤에 뭐가 칭호가 붙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지웠죠. 근데 이런 걸 지웠지만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지명들에서는 못 지운 것들이 있어요. 예, 구술로 내려오는 자료들 이런 건 못 지우죠. 여러분들이
미추홀까지는 알아요. 여러분 많이 알죠? 매소홀이라는 게 있어요. 매소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매소홀? 그 정경희 박사님은 인천에 사니까 매소홀 알겠네요? 매소홀 들어봤어요? 매소홀로에 사는 사람들이 계실 거야. 네? 혹시 자기가 매소홀로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매소홀로? 이 매소홀이 무슨 의미냐면 미추홀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추홀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게 고구려 말이에요. 미추홀. 이 홀이 무슨 땅 같은 개념이고 미추가 밑에 미추. 여러분 저기 시도신도 모도에 가면 배미꾸미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미꾸미. 배 밑바닥에 있는 거죠. 밑에. 그러니까 미추라는 개념이 밑에라는 게 개념이에요. 미추홀. 밑에 있는 땅, 근본이 되는 땅. 그럼 왜 그런 근본이 되는 땅이라고 용어를 썼냐면 부여의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부여가 노마딕, 그러니까 유목민의 그런 뭐라 하죠? 그 유목민의 그 습성을 갖고 있는 민족들인데 항상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지명을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졸본부여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밑에라는 개념이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미추홀이라는 지명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매소홀은 얼마나 흥미로우냐면 매소라는 게 그 소자가 매소자가 바로 소선우의 소자예요. 칼도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매는 뭐냐면 판매할 때 매매하다 할 때 쓰는 매자 있잖아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매소홀에서 그런 소선우의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소선우의 소자가 들어가 있는데 소선우가 매매한 땅, 산 땅,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역사학자들이 밝히는 게 아니라 이 가축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서울로가 있어요, 여기 인천에. 자, 그런 장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실제로 봤을 때. 그 장소나 설화가. 자, 비교대로 있어요. 아들거리인데, 자, 흥미로운 게, 우리 여기 그 소선호대로 있나요? 없죠. 소선호대로 없어요. 그럼 소선호가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 통일신라가 지우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 언제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여성이 뭐 잘하는 거 봐주질 않았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조선시대 때 했던 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작아래가 들어옵니다. 주작아래. 이게 이제 하늘과 땅, 하늘이 남성이고 여성은 땅. 이 가부장제도가 그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주작아래. 그 전에 고려시대 때는요, 여성이 장군도 있고 상인도 있고 여성의 그 파워가 굉장히 있어요. 백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통일신라 때 소선호가 지어지고 두 번째 지어진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지어집니다. 조선시대 때 철저하게 여성들의 그런 그 공원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공원들이 그런데 소선호 이분이 그 인천에 여성 백인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 백인 인천시가 지정한 여성 백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문제가 있는데 연소선호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소선호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후손들이 그냥 소선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잘못된 거죠. 저도 이제 소선호가 굳어졌기 때문에 소선호라고 여기서 학문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지만 뭔가 새로운 평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 그 여성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역사에 그 이주민, 그러니까 정치적 난민 아이들 그러니까 중도입국 자녀 둘을 데리고 최초로 들어온 난민 여성이에요. 난민 여성. 난민이 이렇게 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출신의 그 박찬대 시장이 10월 1일자로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시장직을 제가 30일에 그 경기일보인가 29일인가 경기일보에다가 박찬대 시장의 이주민 정책을 묻는다 해가지고 소선호 얘기 꺼냈어요. 박찬대 시장의 8개 정책 중에서 이 이주민 정책이 없어요. 밑에 세부 정책에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주도시, 국제도시를 표방하는데, 그 이주민 국제화에 대한, 공약이 없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소선호 얘기를 꺼냈어요. 인천은, 인천은 고대로 이렇게 난민을 품어줬던, 그 정치적 난민, 두 아이를 데리고 온그 여성을 품어줬던 그런 도시다.
지금 우리 인천은 어떤가?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일보 한번 보시고 혹시 그 시간 되시는 분은 찾아서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강연 듣는 분들이 제 칼럼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 매소올 얘기를 해가지고 소선호가 왔던 그 하나의 지금 정황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수많은 정황들이 뒤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주로 다 역사서에서도 사서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쭉 보세요. 그 역사를 전공했던 그 연구자들이 썼던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죠. 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업적을 이룬 여성에 대해서 우리 인천은 2000년간 은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 그 미추홀구로 바뀐 거는 아주 굉장히 우리 인하대학이 소속된 학교가 미추홀구로 바뀌고 문학산이 그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더라는 그거 인천이 성도라는 부분들이 사실 인천이 백제의 성도라고 뭐 경주 엄청나게 띄우죠. 그렇게 인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의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업적 나라를 세운 이런 여성들을 2000년간 우리가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삼국시대 자료유실이라든가 삼국통일한 신라 중심의 서술, 고구려 백제 기록에서 본 남성사회의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조선시대의 유교 중심의 남전여비, 그 다음에 또 일본 측의 열도 백제설, 뭐 이것은 이제 우리 논해에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백제가 멸망할 때 일본의 군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일본이 하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여기서 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선행 시사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문헌 연구예요. 소선은 고구려 백제를 권고한 주역이지만 업적 이외에 학술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소선의 한반도 도래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은 그녀의 활동과 죽음에 관해 가려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선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는 도전 정신, 그 다음에 타협심, 리더십, 이런 것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다문화 시대에. 그 이주 여성이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주를 배경으로 본 여성들이 저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과연 그들을 우리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놓고 있는지를 반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추리 인천의 옛 지명이어서 소선호 도래 및 거주의 타당성을 밝혀서 인물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또 제 얘기의 또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호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는 이유가 이주의 도시고 인천이 그 이주 도시로 그 자리매김하고 공간 스토리텔링 하는 데서 이만큼 좋은 게 없는데 잘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제가 이렇게 들춰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생애사주 연대기를 한번 그 문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매소올은 제가 얘기를 했죠. 미추홀 소선호가 산 땅의 의미에서 매소올 대로가 있어요. 매소올 터널도 있고. 자, 소래산입니다. 자, 이 소래산은 소래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마의 석불이 있습니다. 이 어느 쪽이냐면 그 시흥 쪽으로. 그러니까 소래산이 이쪽은 인천대공원 쪽이고 저쪽은 시흥이 시작되는 거기가 무슨 지구더라? 새로운 제가 여기는 제가 수없이 가봤어요. 그걸 계속 보면서 마의 석불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저의 마의 석불을 보면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하씨 서당, 그게 어디 하시더라? 하씨 사당 뒤쪽 길로 올라가면, 한 30분 올라가면 중턱에 조그만 암자가 있고, 암자 뒤편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에 마해석불이 있는 거야. 근데 저 마해석불을 고증한 걸 보니까 밑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거의 뭐, 통일신라 말기나 고려 때의 마해석불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들어온 게 삼국시대 때 들어왔는데 저는 저 마의 석불을 보면서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는 고려나 삼국 통일 때 석불이 아니다. 여러분 석불은 이제 음각이 있고 양각이 있어요. 음각은 뭐냐면 그 음각은 이렇게 그 표면에다가 끌 같은 걸 해가지고 툭툭 들어가게 한 게 음각이에요. 음각은 뭔지 알겠죠? 이게 바위가 평면이 있으면 끌 같은 건 점이나 끌로 긁어서 맞는 거예요.
양각은 뭐냐면 툭 튀어나온 거야. 양각. 양각과 음각을 알겠지. 음각은 들어가고 양각은 더 이렇게 노력이 더 그렇겠지. 더 많이 깎아서 입체화시키는 게 양각이죠. 그래서 마야석불이 음각인가 양각에 따라서 음각은 초기예요. 양각은 후기예요. 그 삼국시대에도 양각이 나타나는데 저건 음각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 저 마야석불을 제가 소선호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문이에요, 문이. 그 일반 석불, 불교에서 석불의 밑에 깔려 있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무늬들 있죠, 문양. 문양이 연화문으로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 연화문, 연꽃무늬죠. 이렇게. 여러분, 절에 가면 연꽃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해석불은 등초문이에요. 등초문. 등초문이라는 건 등나무 문이거든요. 이 등초문이 되게 흥미로운 거 뭐냐면 고구려 초기 때, 고구려 초기 왕들,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나 백제 초기나 거의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고구려 초기 때, 고구려 초기 때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왕의 무덤이나 귀족의 무덤에 가면 등초문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죄송합니다. 당나라의 초문이니까 당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나라 문이처럼 되어 있어요. 당나라하고 고려가 같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당초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등나무 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도 이 패턴도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모습에서 이것은 아마 소선호를 그 음각으로 그려 넣었는데 백제 사람들이 기억하고자 해놨는데 이것을 소선호라고 하면 까일까봐 지워질까봐 이것을 그냥 마해석불로 해가지고 불교하고 연계시킨 게 아니겠는가라는 저의 그 해석, 그 가축법적 해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지명이 소래산이잖아요. 저게 소정방이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배제하면 소정방을 빼고 나면 소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소정방을 지우자고 생각합시다. 소정방이 여기 안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소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학사는 제가 여기 얘기를 했죠. 문학사는 여기 뭐 비유고역이라는 삼오지국의 백제우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다음에 든배산 여기요. 든배산. 이 든배산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산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산인데 든배산하고 오봉산이 같이 붙어 있어요. 든배라는 건 꽉 차 있는 든배. 우리 만선이 되면 배가 앞에 선수근 올라가고 선미는 내려가잖아요. 이런 형태로 차 있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든배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든배산에 약수터가 하나가 있거든. 지금도 존재하는 약수터가 있어요. 그게 범아가리 약수예요. 범아가리. 범아가리가 그래서 호구포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명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야. 호구포역이 왜 호구포역인지 모르셨죠? 인천에 살면서도 호구포역이 왜 호구포역이고 논현역이 왜 논현역인지 그런 모르는 분 많아요. 자, 그 호구포라는 게 범아가리라는 뜻이에요. 이 범아가리는 상당히 그런 샤머니즘하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포역이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그 범아가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전설이 있어요. 그 앞에 그 무슨 도들 오이도에서 개가 짖지 않았다. 1세대 때 그 바위를 일본 순사들이 없앴다. 뭐 그런 얘기가 그 마을에서의 전설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든배산하고 오봉산 사이에 예전엔 만신당인데 지금 없었어요. 이게 오봉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무당들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도림동 당산제라는 걸 해요. 이건 진짜 있어요. 매해 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지금 찾아보면. 그리고 여기에 내노라 하는 무당들이 다 모여.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여기로 모여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무당들이 올까? 자, 이 소선호가 막 가려진 거, 현대에도 가려진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소선호는 당시에 샤먼이에요. 그럼 왜 당시에 샤먼이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비정하냐면 예전엔 제정일치사였어요. 제정일치사예요. 제사장과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지도자는 정치적 군장이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선호의 이름에서도 입에 칼문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칼도자에 입구자를 써요. 그래서 영락없이 그 이름에서도 이제 무당 이름처럼 지금 무당이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당이 상당히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샤먼을 연구하는 학자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사다받은 뭐 서정봉 교수나 뭐 이런 분들 무당을 연구했던 분들이신데 지금 대학에서 무당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 직위가 없어졌죠. 무당을 연구한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의 대학들이 그렇게 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 아주 유명한 무당을 연구하시는 동양에서 샤머니즘의 최대의 연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자리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샤머니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 현대에서 굉장히 좁혀진 개념으로 잘못 쓰이고 있어요, 무당이. 정치적 군장에 능가하는 그러한 위치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 일대에 인천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그 산신이 다 남자 산신을 지내요. 전국에 어디든 대부분 다 남자 산신령이에요. 여러분 산신제를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절에 가서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처에 아무나 좀 큰 절에 가세요. 칠성당이 있고 산신당이 있어. 산신을 모셔놓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그 불교의 토착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산신각은 뭐냐면 산신령을 모셔요. 그러면 이렇게 흰 노인네가, 남자 노인네가 수염 이렇게 쭉 나고 호랑이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산신이 화한 동물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산신제를 지내는 무당들의 산신은 누구냐? 여성이에요. 흥미롭지 않아요? 왜 여성일까? 그럼 그 여성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배산, 오봉산. 자, 봉우리가 네 개인데, 여러분이 오봉산 직접 와서 한번 걸어보세요. 거기 오봉산에 요즘에 그 뭐죠? 그 진흙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인천이 명소가 됐어. 그 맨발 걷기.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천 교육감이 맨발 걷기로 해가 이코스 막 엄청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봉산에도 맨발 걷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봉우리가 네 개야, 네 개. 네 개인데 그럼 왜 오봉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봉우리가 태봉이야, 태봉.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지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혹시 제 목소리 끊기지 않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혹시 불량하지 않아요? 잘 제가 이렇게 들립니다. 교수님 잘 들립니다. 태봉은 뭐냐면 클테자를 써요. 여러분이 태백산도 클테자 쓰잖아. 근데 여기서 태봉은 첫 번째 봉우리가 태봉인데 이 오봉산에서 태봉은 사람의 태야. 사람의 태. 그 동네 전설에 뭐가 있냐면 어떤 왕자의 태를 여기다 묻었다. 그래서 여기 영험한 땅이다. 라고 합니다. 태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 부분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태봉이라는 게 왜 태봉이 여기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봉우리가 네 개인데, 그럼 한 개의 봉우리가 과연 뭘까? 여러분이 어떤 봉우리가, 네 개뿐이 없는데, 왜 오봉이라고 할까? 궁금하죠? 여러분이 이제 고대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여가 저걸 합니다. 하늘에다 죄다 지는데 동서남북에 하늘에다 죄다 지어요. 그래서 오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방이잖아. 방위가 원래 동서남북인데 하늘에 넣습니다. 하늘에 넣어가지고 하늘은 한 개의 방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네 개의 사방인데 땅은 네 개의 갖고 있지만 하늘은 하나의 방향이 있어가지고 오방이라고 해요. 오방색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방색. 그러니까 다섯 개의 수가 부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 부여의 전통에 따라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 방위가 하나가 있어서 오봉이라고 그렇지 않을까. 황제 태를 묻었다는 이제 주봉이 일봉이 있다는 뭐 이거 나오죠. 봉우리가 네 개인데 왜 오봉일까? 그다음 성주산. 이 성주산이요. 인천에 있는 분 다 잘 알잖아요. 성주산. 이게 무슨 산이냐면 소래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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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길 하나 넣으면 그 봉수부대 하나 있고 그 산이 성주산이에요. 성주산이 왜 성주산이에요? 샤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주신이 있죠. 집안을 지키는 부엌을 지키는 게 조왕신이고 집을 지키는 게 성주신이. 이런 샤먼에 대한 건 그런 뭐랄까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나 종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요. 집을 지키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주산이 바로 또 있어요. 성주산이라는 게 성주신을 의미하는 산이라는 거죠. 샤머니즘.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깊은 구지라는 그게 뭐냐면 부천의 심곡동이야. 심곡동을 원래 그 동네에서는 깊은 구지라고 불러요. 깊은 구지.
구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쓱 들어 심곡, 깊은 이뭐 이렇게 계곡 그런 의미잖아요. 심곡동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그 뭐랄까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부천에서는 장마의 도당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한 구슬이에요. 그리고 부천은 예전에 부천이 더 훨씬 컸어요. 인천보다. 부천군이 인천보다 훨씬 컸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부천은 우리나라 신흥 종교의 다 발장지야. 부천에도 웬만한 종교, 이상한 종교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 여러분들이 한번 부천의 신흥 종교 한번 쳐보세요. 부천이 그만큼 뭐예요? 그 영적으로 영험한 땅이라고 그들 안에서는 영을 막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몰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부천시 인근에 노고산이라는 산이 또 있어요. 노고산. 이 노고산이 여러분 마구할미가 그 샤머니즘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고 제가 이쪽에서 너무 얘기 많이 하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그다음 호구포 아까 얘기했죠? 잉벌노 얘기하고 잉벌노는 이제 그 시흥의 옛 지명인데 이런 지명들이 다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소선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도림도당자 아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뭐 소금, 뭐 장수천 이게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소금을 많이 인천에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연타발이 아버지가 소금 장수였거든요. 소금을 일대 해상무역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소금 때문에 그때 당시 소금은 돈처럼 가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딸이 그걸 잘 알고 이 길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여기는요 되게 흥미로운 게 인천에는 원래 장수천하고 만수산 이런 그 지명이 섞여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장수천은 전국에 어디든 있는데 만수천하고 같이 있지가 않아. 만수천하고 장수천이 같이 있어요. 만수동, 장수동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나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여기 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복숭아의 숲이잖아요. 복숭아가 뭘 가리킨지 알죠? 이상향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동양에서 이상향이죠. 도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단서들이 소선으로 인천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소선호 박물관, 소선호 공원, 소선호 둘레길, 소선호 대로, 소선호 시장, 소선호 축제 소선으로 사당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소선으로 우리가 기억하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당시 하모니 센터가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주장을 뭐였냐면 소선호 리더십 교육관. 그러니까 소선호처럼 그런 여성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서 나라도 세우고, 우리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기업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할 정도로 리더십을 갖고 있도록 이게 소선호 리더십 센터로 하자, 소선호 학교 만들자,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제가 제안한 적이 인천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코 우리는 그 소선호가 온 도시 인천도 어질 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진내라는 뜻이잖아요. 그 어지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어지다라는 의미는 타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타자성. 타자성이라는 것은 애기의 나를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라는 개념 같고, 존이 구동,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하자라는 개념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하는 연구자들, 또 인문융합 치료를 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 쪽에서 뭐 석박사를 하고 또 각 센터에도 있고 그런 연구자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천이 소선호를 품었듯이 우리가 한방마을에서도 한방마을의 그 이주 소수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게 뭐랄까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현대로 돌아옵니다. 뭐 그 사이에 화교들의 이야기들이라든가 또 많은 서양의 뭐라 그럴까요? 어, 서양의 이제 학교를 세우고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천에는 이주와 개방을 했던 그런 장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후학들이
앞으로 인천에서의 시민들이 개방성으로 읽어내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미추홀구로 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우리 뭐랄까 개방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장소성에서 그 한방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주민 밀집 지역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주민 밀집 지역들을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까를 좀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하나의 우리가 연구를 한 건데요. 이주민 밀집 지역에 있는 교육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한국어 학습들이 지체되어 있고 기초 학력의 격차가 있고 교사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여기로 학교가 두세 군데 학교들이 70%가 넘어요. 이주민 자녀들이. 여기 학교로 오면 교사들이 뭐 이생망 할 정도로 이번 생은 망했다 할 정도로 교사 피로 높고 학부모 갈등도 있고 지역의 배타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대화를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연구팀에서도 여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단지 이곳의 이중 밀집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 지역에서의 그 문제들을 점검하고 뭐 소선호를 품었듯이 인천이 이들을 함께 품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주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부는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몇 개를 좀 보니까 뭐 지방 정부의 다문화 정책 자체가 포용 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로 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입장으로 그들을 주변화하는 거죠. 그들의 정책인데 그들이 거기에 없어요. 예, 이주민 무슨 뭐 이민 정책위원회, 뭐 외국인 정책위원회 이런 인천시에도 있는데 여기에 그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들이라든가 또 여기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 관점에서 선주민들이 그, 같이 사는 걸 거부하고 그 지역에서 떠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 교육을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형식적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학교 문화,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청하고 지역사회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민관학의 어떤 거버넌스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오늘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번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다문화 교육을 얘기할 때 사회적 정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커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어떤 교육의 측면이 누구에게 뭘 주는 시혜적 입장이나 운정주의 입장을 흘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해야 되고 적응하는 만큼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하는 시혜적인 입장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조건에 대한 평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출발선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것을 시혜라는 입장이 아니라 분배라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대표의 정의인데요. 이거는 이주민 정책을 하는데 이주민이 대표잖아요. 근데 그 대표가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의사결정과 학교 운영 과정에 발언권을 갖두고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그 사회적 정의 입장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지자체.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교육협력과라든가 교육자치과 같이 각 구청과 시청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런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의 교육 문제를 교육청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학교, 학부모, 민간기관, 연구기관, 우리 학교 같은 이제 우리 연구소 같은 기관들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어, 뭐랄까, 협력의 이룰 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들어오는가, 이게 여기다 좀 중심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수준,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 민간기관, 연구기관들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떤 느슨한 연결, 뭐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에서 문제 맞춤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시도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 그걸 이제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 거버넌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 틀을 이제 사회적 정의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를 실제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이제 연구 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론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곧 얘기할 건데요. 틀만 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분배 인정 대표성, 관계성에 대한 것, 그다음 정책 지역사회 학교. 물론 이것은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세밀히 들어가 보면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분배에서는 각 파트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인정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교육 문제를 개별 학생의 결핍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거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많은 연구자들은 교육 문제가 나타난 것을 개별 학생이 뭔가 결핍돼 있어. 그래 걔네들이 도와줘야 돼. 라는 입장으로 출발하는데 제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구조적 관계적 불평등의 결과로 어, 표출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는 간담회가 있고요. 뭐 설문, FGD, 통합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 선주민학부모, 이주민학부모, 교사, 지역 민간기관들을 해서 뭐 한국어, 러시아, 영어 설문 지고 110부를 수집하고 수준 95를 분석할 때, 이거는 우리 이제 박사 이 친구들이 이번에 5차, 6차 되는 친구들이 박사 2차 때부터인가 투입해가지고 1년간 함께 연구를 했어요. 물론 그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은 협업도 배우고 또 갈등도 배우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우리가 완성된 논문을 내지 못했지만 보고서로 정리를 했지만요. 그들이 배운 갈등 이런 것들이 뭐 이분들이 이제 박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수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걸 삼아서 본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 연구가 성공하지 못한 점들이 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분석은 양적 분석, 질적 분석, 통합 분석을 했고요. 이제 양적 연구 결과 몇 개를 좀 보면 여기에 이제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높은 공감대, 예를 들어서 선주민이나 이주민이나 거기 교사들이나 다 그래 교육 문제 해결해야 돼 개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특히 가장 상향목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이주 배경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사의 근무 환경 이게 두 개가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관련성이 있어요. 학생들은 이주 배경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원하는 거고 교사들은 우리 그 정주민 학생들만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근무 환경이 열악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매칭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간 인식 차이, 뭐 이런 것들도 흥미롭게 나타나는데요. 이주 배경 학생의 비율을 조절해달라. 이 교사들이 얘기한 거죠. 또 역시 선주민 학부모들도 너무 많아. 이 다른 학교 좀 분산시키면 안 돼? 그 두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는 거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요. 법적인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그 두 학교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중언어 교사 배치, 뭐 통역교사 처우 이게 특히 선중학부는 이중언어 교사를 배치해달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이중언어 이중언어 마음돌봄 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자들이 만든 데이터들이 정책을 추동하고 나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 또 장점도 있어요. 뭐 다문화 수용성 물론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또 이중언어 교육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자산은 강화하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긍정적인 자산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줄이는 것이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나왔어. 그러면 그 연구 자료가 정책, 뭐 시나 구청의 정책 하시는 분들, 시의원, 또 교육청, 예, 장학사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실제로 이게 정책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 해결의 주체는 공공인간과 학교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청 높죠. 구청, 시청, 학교 교사, 이중학부. 그러니까 제도에 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지. 개별 기관보다는 제도, 개별 개인보다,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이나 뭐 학부모보다는 제도에다 더 기울이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교육청 중심으로 다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청이 제일 많은 요구를 수렴해 달라고 한 게 교육청이잖아요. 모든 집단에서 교육청이 가장 높은 요구 수렴 주체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대책들을 세우고 뭐 지금 현재 인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그 선도적인 그런 다문화 교육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청이 지금 선도적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의 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인천교육청이 그런데 다른 데는 훨씬 더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질적 연구 결과인데요. 뭐 네 가지의 핵심 주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교육 문제는 하나의 단일한 문제로 볼 수 없다. 뭐 이주 학생의 그런 결핍이나 이주 학생의 그런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다층성이 있더라. 뭐 구성비 불균형이라든가 지역적 고립, 또 일상 질서 변화가 학교 교육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런 내면들을 갖고 다층적으로 구성되더라. 언어와 문화의 경계, 언어 준비도 격차가 있고 정보도 여기서 비대칭해요. 그래서 학습과 부모 역할이 나름 제한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주 배경 학생 부모님들하고 뭐 회의를 하거나 연구할 때는 그 공무원들은 또 교육청의 교사들이나 학교 교사들은 일상 시간에 그 일반 시간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시간에 그들은 출장을 내고 그들의 시간에 연구 시간에 넣을 수 있는데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일반 시간, 일과 시간 이후에 6시, 7시. 그런데 이주민 학부모들은 그게 자신의 경제이고 일자리거든요. 생존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과 인터뷰할 때 낮에 하면 그들의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뺏는 거. 그러니까 저녁 때 해야 되는데 저녁 때는 또 연구자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것도 기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구 참여자, 즉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연구 참여자들의 어떤 존중의 의미에서 그들의 시간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권한의 불균형이라는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뭐 정책과 현장이 괴리되고 책임 공백이 좀 있고요. 교육 기회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그 부모가 또 학생들이 또 이주민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되는 게 불균형하게 돼 있어서 왜 그러냐 이주민 자녀를 내 자녀가 이주 배경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권한의 불균형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관계적 갈등과 신뢰는 가정과 학교가 단절되어 있고 학생이 또 소외돼요. 자, 이 학생의 소외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 학생을 소외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주 학생들이 정주 학생을 소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 학생이 변한 거예요. 반에서 이주 배경 학생이 반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외가 역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협력 거버넌스 부재가 신뢰를 약화한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가 나타낸 질적인 결과들이 교육 문제가 단지 학교나 학급 내부에 뭐 학생하고 교사 사이의 어떤 교사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 교육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미시교육 문제들은 그 교수학습 뭐 그래서 뭐 교사들이 교수법을 뭐 향상시키고 이주배경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연수도 막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 생태계, 지역과 학교, 교육청, 구청 이런 교육의 생태계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은 앞에서 나온 주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큰 것만 읽을게요. 뭐 구성비 불균형은 뭐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학습의 문제라든가 정책 인식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다층적 요소다. 구성비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주 배경 학생이 높아질수록 교우 관계 수업 운영, 학부모 인식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주인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주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어를 가리키러 학교를 보냈는데 한국어는 안 하고 뭐 러시아어만 계속 쓰고 있어. 그래 이주민 학부모도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인 학부모도 불만이고 이주민 학부모도 불만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경계, 뭐, 언어는 단순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습권에 대한 문제고, 부모 참여, 문화적 인정의 조건이다. 무조건 언어는 우리나라 언어든 이주 배경의 그런 본질, 오리지널 또는 그 마더 텅이라고 하고 있는 모국어, 이거를 이주 언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건 인정의 조건이라는 거지. 이제 권한의 불균형 같은 경우는 권한이 행정에 집중되어 있고 또 책임이 되게 학교에 위임됐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접도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넓혀야 되는 거지. 이 권한도 그 가버넌스에 참여하는 그 제가 한 3년, 4년 정도 인천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의 장학사도 좀 부담이 덜 되고 이런 부담을 시의원, 시청, 구청, 그다음에 연구자, 학부모, 학생, 학교가 나눠 갖자라는 거죠. 확대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은 학교로 위임되는 구조가 그 현장의 소진, 이 소진을 좀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적 갈등과 신뢰에서는 교육 문제 해결이 막 그런 얘기잖아요. 이번에 선거 때 보면은 내가 무슨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 선거 방송에 보면 내가 돈을 상대방 후보에게 돈을 얼마큼 준비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 투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봤을 때. 인간의 문제는 뭐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를 다 소급이거든요. 관계의 문제는 서사의 문제예요. 내러티브의 문제거든. 내러티브는 어디서 나와요? 대화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열린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관계의 단절이나 어릴 적의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잘 못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그런 걸 해결하는 그런 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완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주민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의 문제로 가려면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타자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욕심 다 차리면서 그 타자를 돌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게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중요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한 구절은 이런 이주민 밀집 지역의 그런 문제가 기초환경이나 언어 문제를 넘는다. 이건 아주 미시적인 거고 구성비 불균이라든가 권한 비대칭, 관계적 신뢰 결핍이 얽힌 아주 구조적 현상이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권형 다중심적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제도 수준이나 학교 수준이나 지역 수준에서 각각 밑에 나온 것처럼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에 실행하고 공동평가하고 관계 회복하고 실혜를 축적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 선주민의 학부모, 각각 그 대상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교육청 관계자들, 시청 관계자들, 마을 활동가, 또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다중이심적 협력 거버넌스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차이를 관리하는 우리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존이 구동이라고 얘기했죠. 다름을 존중하는, 그래서 함께 결정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결국에 우리가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 소선우를 품었듯이
우리 인천에 들어온 그 이주 배경의 그 분들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미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미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내 것을 조금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절에 다니고 다 뭐 내죠? 아깝지 않나요? 아깝지 않아야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감을 보이고 타자성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깝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소선을 품었듯이 이주민을 함께 품고 우리 인천의 품격을 좀 높이고 다문화 1번지, 다문화 원도시라고 제가 얘기하셨잖아요. 안산이 뭐 상호문화 도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천의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인천에 우리 인하대학교 주관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주관으로 인하정석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죠. 인하는 하와이 교포들이 만든 학교고 정석은 조중훈 회장님의 호예요. 조중훈 회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5대양 6대주의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가지고 전 세계의 비행기를 보낸 분이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타고 지금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우리 학교가 감내해야 될 것, 인하대학의 소속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의 전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서울에 살다가 결혼 후에 인천으로 와서 한 20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인천에 이렇게 다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줄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많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또 학생분들 아마 인천에 대한 다문화적 의식을 좀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나눠주시고 우리 함께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의가 너무 좋았죠. 질문이 없을 만큼. 네. 원래 그 강의자에게 질문하는 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강의 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예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질문을 받지 않으면 강의를 안 끝내는데 여러분들이 예절이 바른지 분이신가 아닌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행자로서 또 여기 연구자도 오시고 활동가들도 많이 오셨는데 어떠한 질문이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안 받으면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모욕을 피해 주셨네, 우리 대리님. 말씀하세요. 네. 네, 소서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최초의 이주의 하나의 어떤 모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하나의 어떤 영웅담처럼 저는 그게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 이주는 영웅담이라기보다 하나의 어떤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어,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얘기가 이제 영웅담인데 영웅담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어디서 기인하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역사적인, 또 시간성의 혹은 장소성의 차이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소서dom의 이야기는 하나의 영웅담처럼, 회자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어떤 이주의 한 형태로, 하나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날 이 이주 문제는 그야말로 사회 문제, 사회 현상으로, 어, 우리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음, 다르단 말이죠.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또 통찰을 해볼 수 있을까? 저의 질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르다는 의미는 소선후회 이주와 지금 이주해 온 사람들이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소설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의 영담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내려왔고, 무엇인가 형성했고, 네,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질문을 이해했어요.
모든 이주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사회학에서 이주를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사회적 이동이라는 말로 사회학에서는 이주를 설명하는데요. 사회적 이동은 수평형 이동과 수직형 이동이 나오는데 수평형 이동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 이동, 경제적 이동, 종교적 이동. 이거 이외에 이동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분들이 주로 이제 경제적 이동을 하거나, 소선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동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개 다 이제 정치적 이동이면서 아울러 경제적 이동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 또 탈북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수직적 이동은 신분의 이동을 의미해요. 상중하. 근데 이 이주 현상은 두 개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수직적, 수평적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 이 영웅담이라는 것은 모든 이주민들은 사실 영웅과 다름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영웅이죠. 그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결혼주 여성을 연구를 한 5년 전에 해가지고 내러티브를 쓴 적이 있는데 처음에 미국으로 가는 그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세 제가 그 말에 참아 못하겠는데 그런 말로 했지만 그분들이 미국에 가지고 성공해서 지금 그분들이 만든 협회가 바로 2015년인가 18년인가 우리가 거기하고 MOU를 맺고 그게 세계 월드키모아 세계 한인 결혼 이주 여성 협회라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친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모든 이들,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영웅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웅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인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성공담들을 많이 연구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들 또 이주 배경 노동자들의 성공담을 찾는다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나도 저렇게 그 사다리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층적으로 아까 사회적 이동에서 수직적 이동을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수평적 이동을 해갖고 그 사람이 그 사회 내에서 수직적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저는 이주 선진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가 인천교육청하고 함께 한누리 학교를 만들고 한누리 학교를 국제학교 수준으로 올리고 그거 학교 만들 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왜 이주 학생들을 그런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주 학생들은 성공 모형을 만들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결혼 여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공 스토리를 많이 모으고 다른 여성들의 별자리 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어두운 사막을 갈 때 껌껌한 그 밤에 어디를 찾아갈 때 별자리를 보고 그 별자리에서 우리 가잖아요. 별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질문에 선생님이 현문했고 나는 우답을 했는지 현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질문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네, 질문 없으실까요? 저도 아,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박은혜 선생님. 제가 한방마을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한방마을을 연구하면서 이제 아무리 시즌이 오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냐면은 모든 게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저도 북한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 우리나라 내전 상황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사실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가장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들을 과거의 어떤 전쟁의 피난민으로서만 기억을 하고 현재의 우리와는 이렇게 벽을 쌓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어떤 지혜로운 답변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 밀어냄이라는 걸 갖고 살잖아요. 나하고 다른 나의 문화하고 다른 나의 사회하고는 다른 나의 문화와는 다른 것을 밀어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학문이
그런 종교가 교육이 그 밀어내는 속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다문화 교육 하시는 분들, 활동가들도 계시고 또 인문융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학문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의 욕망과 나의 걸 줄이면서 과연 생활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거기부터 전쟁도 다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불안은 뭐 때문에 생겨요? 서로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들, 즉, 이뤄내는 속성들, 인정하지 못하는 속성들이 극대화했을 때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의 어떤 그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들과 또 국민들이 그런 방향을 원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야 지도자도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나의 속성, 나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되게 많아. 이주민들이 다 몰아내버려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겠죠. 그럼 그게 극대화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선 5기 교육감들이 그 당선이 됐어요. 제가 교육감들에게 보낸 그 편지 중에 하나가 10시계 시도 교육감들에게 당선된 사람에게 당선 축하하고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당신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적. 거기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주적은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 선구자들,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도 연구자들이라면 우리의 주적은 과연 뭘까? 이주사회 다문화 사회를 파괴하는 궤도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남을 밀어내는 그 마음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후자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박사를 받고 활동을 해도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욕심들을 안쪽으로 쌓아나가거든요. 그런 걸 버리고 그것 자체가 첫 번째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람직한 아까 주적이 누구라고 물었을 때 민주주의의 주적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인 그다음에 그런 이념 그 이념을 전달하고 있는 언론 그냥 그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들이 민주주의의 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다문화 사회를 그 해치는 주적이 과연 뭘까라고 말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사회를 해치는 어떤 제도, 이념 이런 것들이 주적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다른 사람과의 자꾸만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주적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강의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귀한 질문과 또 귀한 답변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또 예. 있으실까요? 제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을 다 잘 지켜야 네, 되는데. 시간이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음 3회기에는 직접 다문화 그 배경의 분들을 모시고 좌담 형식으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보다는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어서 아마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음 3회차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계속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3회차 때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